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반지가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전화벨 소리가 제 하루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남편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출근은 제 시간에 했는지, 아침은 무엇을 먹었는지, 저녁 메뉴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마치 제가 아닌 아들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려는 듯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사상의학에 깊이 빠져 계셨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은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답니다. 너 혹시 사상의학이라고 들어봤니? 사상의학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넌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거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승리감 혹은 우월감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뒤 곧바로 공장으로 향해야 했다고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틈틈이 공부를 했고 결국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내셨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됐을지 짐작은 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응어리진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학력에 대한 배움에 대한 어쩌면 젊은 시절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깊은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감정은 유독 제 영어 실력 앞에서 나를 세웠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 역시 영어를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 시절 어학연수를 다녀온 덕에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 매일같이 영어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언어는 곧 몸에 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남편과의 차이로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해안도로를 걷고 있을 때 한 외국인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눌한 한국어로 길을 묻다가 제가 영어로 응답하자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은 어디인지, 숨은 명소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저 역시 낯선 땅을 여행할 때면 늘 현지인에게 길을 묻곤 했기에 그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사라지자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느낀 거지만 발음이 완전 원어민 같아. 자기도 영어 잘하잖아. 아니야, 난 이미 발음에서부터 엉망인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보면 국내파 분들도 꽤 많거든? 해외 연수 안 다녀오고 그냥 혼자 공부한 거지. 근데 같이 일해보면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의사소통에 문제만 없으면 외국인 직원들도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 그래도 발음이 정확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니까 큰 문제될 것도 없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외국인 직원들도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 우리도 가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정중하게 묻는데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라 발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기도 여행 때마다 또박또박 영어 잘하잖아. 영어가 우리 모국어도 아닌데 그 정도면 된 거 아닐까?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예지 말이 맞네. 모국어가 아닌데 완벽할 수 없지. 그치만 아까 보니까 예지는 발음이 아주 좋더구나. 그저 우리 예지는 발음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완벽하다니까요. 남편의 칭찬 섞인 농담에 웃음이 번졌지만 시어머님의 표정만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영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이 시어머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사상의학이라는 제게는 낯선 영역을 꺼내들며 은근한 핀잔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체질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나뉜 체질에 따라 섭생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짐을 채 풀기도 전 시어머님이 남편의 체질에 관한 강의를 펼치셨거든요. 우리 현우는 소양인이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소양인은 더위를 잘 타고 추위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야. 그러다 보니 열이 잘 오르고 땀이 많은 체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네, 어머님. 이해했어요. 소양인은 위장과 간 쪽이 약한 편이라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잦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나 기름진 음식은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 신경 쓰렴. 고기나 튀김류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니까 알아두고. 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황급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전화는 검문검색이 되어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보고하는 일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예지야, 오늘 아침은 뭘 먹었니? 아, 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먹고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거랑 베이컨 구워 먹었어요. 뭐? 베이컨? 베이컨 아주 상극인 음식인데 그런 걸 먹이면 어떡하니? 거기다 김치찌개도 별로 안 좋은데 신경 좀 쓰라고 했잖니.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니까. 어머님, 우리 둘 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매번 식단하기 어려워요. 거기다 그이가 베이컨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 우리 현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는데요. 시어머님이 그토록 집착하는 사상의학에 대해 저 역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 체질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소음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정반대의 체질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둘 다 맞벌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여자가 음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어머님이 하도 사상의학을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소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소음인인데 남편과 따로 식단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음식을 알아서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넌 여자잖니? 이 상황에 여자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니께 그이가 귀한 자식인 만큼 저도 우리 부모님께는 아주 귀한 자식이거든요. 몇 달간 삼켜왔던 말들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목 끝까지 차올랐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더욱 황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원래가 집안에 가장이 잘 돼야 하는 거야. 안 그랬다가는 집안이 쫄딱 망하기 마련인 거다. 그러니까 네 체질보다 현우 체질을 먼저 신경 쓰도록 해라. 내가 문자로 식단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부터는 꼭 챙기도록 해. 제가 뭐라 항변하려는 찰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예지씨 시어머니는 진짜 고단수 같아. 고단수라니요? 아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아침밥 챙기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전에 예지씨가 사상 뭐라고 했지? 사상의학이요?
그래, 사상의학 그런 걸 거론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는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거든. 예지 씨 통화하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시집살이도 점점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나도 드라마 많이 보는 편이라 막장 시집살이 진짜 많이 봤는데 사상의학은 엄청 생소하거든. 물론 소양인 소음인 그런 건 얼핏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사상의학이라는 건지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예지씨네 시어머니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 본의 아니게 통화 엿들었는데 그에 비해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약과였던 거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거기다 저는 소음인인데 남편한테만 맞추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할까봐 걱정이에요. 동료의 위로 섞인 말에 겨우 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님의 문자였어요. 화면을 내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침 식단, 보리밥 미역국,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수박, 저녁 식단, 메밀국수, 가루 열고 간장 양념, 가루 닫고, 숙주나물, 배추 겉절이 맵지 않게 할 것, 과일은 참외. 빼곡하게 적힌 식단이었습니다. 마치 급식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세세하게 조리법까지 명시된 문자를 함께 들여다보던 동료가 길게 탄식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진짜 문제라니까? 이러니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우리 사촌 언니도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는데 그 원인이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니까? 대체 왜 아들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그게 오히려 아들에게 독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걸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사촌 언니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데요? 둘이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사귀기만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 남자가 언니를 더 좋아하거든. 그 바람에 남자 쪽 집안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야. 며칠 전에는 언니한테 찾아와서 다 잘못했다고 빌었던 모양인데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언니가 연봉도 더 높고 서울에 집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근데도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도 마. 결혼도 하기 전에 무조건 애를 셋 이상은 낳아야 한다는 둥, 그중 둘은 아들이어야 한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 결국 둘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기로 했다더라고. 처음에는 언니가 별말 안 하고 남자 쪽에 다 맞춰줬다는데 좋게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암튼 예지 씨도 그냥 그대로 두면 더욱 심해질 테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그냥 두면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고. 다행히도 남편이 다 막아주는 편이긴 해요. 어머님이 계속 전화하는 부분도 곧 사달이 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아들이 나서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제일 낫긴 하지. 그 말에 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 가정을 이룬 아들에게 그토록 맹목적인 애착을 쏟는 시어머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펼쳐지는 간섭이 결국 아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 한숨만 새어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시어머님이 강조했던 소양인 식단, 그 음식들을 먹고 난 후 오히려 남편의 컨디션은 나빠졌거든요. 얼굴색이 칙칙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배를 움켜쥐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을 꺼냈어요. 이상하게 예전부터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까지 있다니까. 정말? 오히려 결혼해서 속이 조금 편해졌거든. 근데 본가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으면 속쓰림도 있고 그래.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어머님이 많이 알아보신 모양이던데. 그때는 별것 아닌 듯 흘려보냈습니다. 시댁 방문이 빈번한 편도 아니었고 그날만 견디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의 전화 공세는 여전했고 결국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도 크게 당황했던 모양으로 그 후로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계획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장 복직하는 것이었지만 딸 수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마자 끝없는 잔병치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은 경기도에 있었고 엄마는 가끔 일도 하고 계셨어요. 결국 고심 끝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겠으니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주겠다고? 네, 수빈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등하원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럼 매달 나한테 400만 원씩 주렴. 그럼 해줄 테니까. 네? 400만 원이요? 애 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겠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4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시어머님은 애초에 도울 의사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수빈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고 기침을 해대며 숨을 헐떡이는 딸을 안고 있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아무래도 누구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만두면 내가 그만둬야지. 그럼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수빈이가 아파서 그런 걸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수빈이 조금 크면 다시 일자리 알아보던지 할게. 그렇게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폐렴으로 작은 가슴을 들썩이며 힘들어하는 수빈이를 지켜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퇴사 후 남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이 한 사람의 월급으로 줄어들자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가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침 식사는 물론 점심 도시락까지 육아로 지친 몸이었지만 남편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단 시어머님이 강조했던 소양인 식단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먹고 나서 속이 편하다고 말하는 그런 음식들로 채웠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염려하는 듯한, 그러나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어머님이 말을 건넸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하니? 수빈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현우한테 물어보니까 회사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던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니? 그래서 아침 꼭 챙겨주고 직원 식당 반찬이 부실하다고 해서 도시락도 싸주고 있어요. 반찬은 소양이네밖에 잘 싸주고 있는 거지? 역시나 화제는 그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님의 집념 어린 소양인 타령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기에 제가 애둘러 대답했어요. 그이가 속 편하다고 하는 음식으로 알아서 잘 싸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버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넌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지내니까 참 좋겠다.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비수 같은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호의호식 그 단어가 귓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화는 다시 빗발쳤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설거지를 하다, 수빈이 밥을 먹이다, 연이어 전화를 받다 보니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님의 전화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봤고
곧 경악했어요. 그달에만 무려 70번이나 통화를 한 게 아니겠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해왔어요. 5번, 10번, 20번도 마다하지 않았으니까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엄마랑 70번이나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여기 봐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시작이네. 예전 패턴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아. 나도 집에서 하루 종일 바쁜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 미안한데 자기가 어머님께 말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으시거든. 근데 전화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설마 또 소양인 음식에 대해 말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소양인에 맞게 음식 해주라는 말이 파랄이지. 거기다 수빈이 바꿔라. 수빈이는 왜 나랑 통화만 하면 우냐. 네가 일부러 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야. 오죽하면 요즘은 소양인 몸에 좋다는 음식을 미리 알아놨다가 그 음식으로 반찬해줬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치만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좀 말해줘. 어머님은 내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더라고. 알았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기색이었지만 하루 종일 독박 육아와 살림에 정신없이 휘말려 있던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니 조금이나마 짐이 덜어질 거라는 안도감만이 가슴을 스쳤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구겨넣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태연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자기야, 난 주말부터 본가에 가 있을게. 본가에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독박 육아에 내 도시락 싸느라 고생 많았잖아. 도시락 싸줘서 맛있게 잘 먹긴 했지만 내내 미안했거든. 이참에 처갓댁에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오는 게 어때? 친정에? 내가 장모님께 연락드렸더니 다음 주 내내 시간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가서 푹 쉬다 와. 그럼 자기 도시락은 어떡해?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 푹 쉬다 와. 그동안 수빈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잠도 푹 자고.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어머님이 난리치실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다 와. 그리고 엄마 전화번호는 차단해 놓자. 뭐? 차단? 그래야 편히 쉴 수 있을 거 아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 말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혼자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엄마 통장으로 제법 큰 돈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휴식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곧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열흘쯤이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절대 전화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어머님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싸울 것도 없었어. 그냥 도시락을 싸달라고 한 것뿐이야.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다니? 설마 어머님께 도시락 싸달라고 한 거야? 소양인 음식에 집중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소양인에 맞는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지. 남편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통쾌하면서도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소양인에 맞는 아침밥은 물론이고 도시락까지 싸달라고 요청했다네요. 도시락이라는 것이 매일 반찬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우리를 친정에 내려놓고 시댁 문턱을 넘은 남편이 곧장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엄마, 예지한테 소양인 음식으로 반찬 싸주라고 했다면서요?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 쉬운 걸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걔는 내내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대체 그 쉬운 걸 왜 못한다니?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분간 소양이는 내 체질에 맞게 도시락을 좀 싸줘야겠어요. 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사진 찍어서 예지한테 보여주고 그대로 하라고 할 참이거든요. 아침밥도 체질에 맞게 잘 차려주세요. 그래야 예지가 보고 배우죠. 알았어. 내가 도시락이 뭔지 보여줄게. 시어머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평소 시어머님의 성격을 꿰뚫고 있던 남편이 치밀하게 작전을 짰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곤 하셨지만 실행력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셨거든요. 역시나 이틀까지는 나름 정성을 쏟아 도시락을 준비하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출근하다 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셔야 했고 곧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소양인에 맞게 먹어야 건강하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매일같이 이 짓을 어떻게 해? 아침밥만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시락까지 싸는 건 너무 무리잖니. 시어머님이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을 때 시아버님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네요. 그동안 며느리는 하루도 안 거르고 아침밥에 도시락까지 싸줬다고 하던데 당신은 많이 반성해야 해. 반성을 하라니. 당신은 예전부터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아침밥 한 번을 안 차려줬잖아. 며느리는 아침부터 도시락까지 싸준다고 하던데 당신이야말로 평생 먹고 논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먹고 논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왜? 며칠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지? 남편이 빈속으로 출근하거나 말거나 한나절 자고 일어나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며느리가 하듯이 도시락 똑바로 쌀 생각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내 도시락도 싸봐. 주부 경력 짧은 며느리도 싸는 도시락을 당신이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결국 시어머님은 시아버님 도시락까지 싸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퇴근 후 시아버님의 품평까지 날카롭게 이어졌다네요. 나도 소양인인데 오늘 음식이 소양인에 안 맞는 음식이잖아. 똑똑히 확인하고 만든 거 맞아? 앞으로 똑바로 할 생각해. 그런 일들이 거듭되자 걷기야 시어머님이 남편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당장 돌아가래. 근데 아버지 아침이랑 도시락은 계속 싸야 할 것 같아. 아버님이 계속 싸라고 하신 거야? 아버지가 요즘 조론도 많다고 하시면서 돈 벌어다 주고 밥도 못 얻어 먹을 바에는 조론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하셨거든. 아버지 말에 웃음이 나와서 혼났잖아. 그 아버지 첫사랑이자 엄마 라이벌이던 미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나 봐. 아버지가 그분을 언급하시면서 결혼하면 미자한테 다시 연락해봐야겠다. 미자라면 나한테 매일같이 도시락도 싸주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거야. 못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자 그러시더라니까. 엄마가 막 당황하면서 도시락 싸준다고 하는 거 있지. 그러게 가만히 있었으면 편히 사셨을 텐데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엄마 앞날에 고생길이 훤해졌다니까. 암튼 앞으로 2번 다시 자기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더 기가 막힌 거라니?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한의원에 갔거든. 그때 한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소양인이 아니라 소음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진짜로 자기가 소음인이래?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다니까. 어쩐지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더라. 한마디로 자기가 해준 음식이 나한테 맞았던 거야. 근데 어머님은 무슨 근거로 자기 보고 소양인이라고 했던 거야? 들어보니까 책 보고 대충 때려 맞춘 모양이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거지.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 제 삶을 올감했던 사상의학이 시어머님의 끈질긴 간섭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결국 제가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맞춰 차려준 음식들이 몸에는 더 맞았던 셈이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지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로 시어머님이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 생신날 다 함께 모였고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방송통신대학 다녀보시는 게 어떠세요? 방송통신대학이라니? 우리 고모도 뒤늦게 방송통신대학 영문과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가시면 음식 주문도 직접 하시고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에는 패키지 여행만 다녔는데 요즘은 엄마랑 같이 자유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열심히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 어머님은 뭐든지 파고드는 편이다 보니 잘만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 그럼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듯 그 눈빛에 희망 같은 것이 깃들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님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님께서 공부와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내셨고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직접 시댁을 찾아가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귀찮게 해서 힘들지?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돼서 기쁜걸요? 정말이니? 그럼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이해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하고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상의학 같은 데 빠져서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다. 그때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시어머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서운함과 아픔들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얼음이 봄볕을 만나 물이 되듯 단단했던 응어리들이 부드럽게 풀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내민 손길들이 모여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에 다가가고 있답니다.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로 한 땀 한 땀 엮어낸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어머님과 나란히 앉아 교제를 넘기며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